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한테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맞아요. 동생한테만 집 주고 우리는 가족도 아니라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말 한 번 잘했다. 며느라, 너가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출가한 아들이랑 며느리는 남이라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남한테 집을 증여해주니? 그리고 내가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 수민이는 회사 일까지 재택으로 바꾸면서 날 간호했어? 사위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들렸고, 그런데 너네는 그때 해외여행 가지 않았어? 너네가 말하는 형평성을 따지면 더욱더 너네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세요. 쪼잔하게 그딴 걸로 재산을 나누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하다고. 너네는 문자 한 통 보내기도 벅찼잖니? 내가 죽었어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문상 왔을 거야. 그래도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자식? 부모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을 때 휴가 내고 해외여행 다녀오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뻔뻔스럽게 자식 타령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도 바빴어요. 마음은 가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부모 재산은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이란 건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하는 거야. 너희가 자식 노릇도 안 하면서 자식 권리만 찾으려 하니 가증스럽구나. 이제 더 할 말 없지? 그럼 돌아가. 남의 집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실례야.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이제 정말 남이 되자. 너희가 그렇게 원했잖아.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라며.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9세의 박영애 씨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홀로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죠. 고단했던 세월 속에서도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28배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영희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시 큰아들 준호는 6살, 수민이는 겨우 3살이었죠. 그렇게 낮이며 밤이며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잘 돌봐주는 착한 오빠였습니다. 딸 수민이 또한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아이들은 훌쩍 자라났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기업 최종 합격했어요. 큰아들 준호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소식을 전해왔을 때 영희 씨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꼈죠.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만 해도 아들 준호는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 간식거리도 사오고 주말이면 영화도 함께 보러 다녔죠. 어머니의 생일이면 꼭 케이크를 들고 와서는 엄마,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던 약속이 미뤄지기 시작했고 주말 저녁 식사 자리도 점점 줄어들었죠. 영희 씨는 신혼 때를 즐겨야지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맞벌이라서요. 시간이 좀. 며느리 소영은 처음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영희 씨가 연락을 해도 대부분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엄마,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의 발걸음은 없었죠. 전화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반면 딸 수민이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사위 동혁이와 함께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장도 받아주곤 했죠. 특히 명절 전에는 미리 와서 전도 붙이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회사 앞에서 산 약과예요. 맛있다고 소문난 거라서요. 장모님, 이거 저번에 드시고 싶다던 막걸리예요.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위 동혁이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사들고 왔고 특히 명절 때는 고향 특산품을 한아름 안고 왔죠. 제가 흘려서 말한 음식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마음 씀씀이는 영희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딸 수민이는 어머니의 생신이면 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케이크에 촛불도 켜주었죠.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사위동혁은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수민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오기도 했죠. 장모님, 올해는 저희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아들 부부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생신상을 차리면서도 영희 씨의 눈은 자꾸 현관문으로 향했죠. 시간 되면 갈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희 빼고 보내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연락 없었어요? 딸 수민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바쁘겠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자. 그날 밤 늦게서야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생신 축하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제는 아들의 진심과 형식적인 안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더 서글펐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아들의 변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처가에도 가야 해서요. 이번에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 부부가 오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죠. 엄마, 오빠는 이사 갔다면서요? 이사를 갔다고? 금시초문이구나. SNS 보니까 이사 갔다고 나오던데요? 설마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오빠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죠? 수민이의 말에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야 알고 보니 준호네는 3개월 전에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는 이제 그저 연락할 필요도 없는 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작은 딸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오랜만에 초대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이었고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라, 명절 때만이라도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너무 멀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 아니니?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남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시댁은 시댁이고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이죠. 출가한 아들은 남이라면서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 수민이와 사위 동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이 애들은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큰아들 부부는 더욱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연락마저 뜸해졌죠. 영희 씨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혼자 옛 앨범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준호가 수민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밤새도록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영희 씨의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옮기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순간적인 충격에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걸음조차 못 걸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혼자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영희 씨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갔네요. 그동안 대체 어떻게 참고 사신 건가 싶은 수준이에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비며 입원 기간이며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죠. 그때 마침 딸 수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수민아. 엄마가 지금 병원이야. 수술해야 된대. 전화를 받자마자 딸 수민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사위도 중요한 미팅을 미루고 병원으로 왔죠. 장모님, 많이 아프시죠? 일단 진통제라도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른 나으시면 장모님 좋아하는 한우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영희 씨의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을 알아보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고 그때부터 수민이 부부의 병간호가 시작됐죠. 엄마, 제가 회사에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수민아, 직장일에 지장 생기면 어떡하니? 엄마, 지금은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수민이는 노트북을 들고 와 병실에서 일했고 사위 동혁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둘은 번갈아 가며 영희 씨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도 해주었죠. 그나저나 오빠한테는 연락했어요? 수민이의 물음에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수민이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수술하셔. 허리뼈에 금이 갔대? 수술하는데 엄마 옆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돌이는 해야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잖아.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너는 신경 꺼. 그러나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까지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얼른 나으세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영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옆에는 수민이 부부만이 있었죠.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장모님, 저희가 계속 옆에서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수민이는 병실 바닥에 간이 침대를 깔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죽을 떠먹여 드리고 퇴근 후에도 들려 지극정성이었죠. 장모님,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시죠? 제가 어제 본 반찬 가게에서 특별히 사왔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되는 이번 기간 동안 수민이 부부의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둘은 늘 웃으며 영희 씨를 돌봤죠. 장모님,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재활만 잘하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간호사들도 이런 수민이 부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 따님이 정말 효심이 지극하시네요. 사위분도 친아들처럼 잘하시고. 부러워요. 반면 아들 준호와 며느리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며 생일이며 찾아오지 않던 그 패턴 그대로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호는 그 기간에 와이프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엄마, 오빠 부부는 괌 다녀왔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어요. 수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영희 씨는 이미 체념한 듯했습니다. 아니다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게 맞지. 네 오빠 원래 무심하잖니. 하지만 그 담담한 말투 속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다는 걸 수민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혼자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살까요? 어느 날 수민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안 된다. 너희도 신혼인데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엄마가 무슨 짐이세요? 저희한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맞아요, 장모님. 이럴 땐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영희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보고 남이라고 하더니 사위는 가족이라면서 챙겨주네. 그리고는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이 누구인지 되짚어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였죠. 수민아, 사위야. 네, 엄마? 너희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어. 엄마, 무슨 말씀하세요? 당연한 건데. 태어나는 날 영희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야겠다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야겠다고 말이죠.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결국 진짜 내 가족이었다. 영희 씨는 그렇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과 원망이 교차하던 시간이 흘러가고 작은 딸 부부의 지극한 정성을 지켜보면서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영희님, 혹시 지금 사시는 아파트 매매 생각 없으세요?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현재 시세로는 8억대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이죠. 그동안 자식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민아,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네? 엄마 어디 또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 엄마가 너랑 도장 찍으러 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이라뇨? 그런 게 있다. 내일 시간 좀 내주거라. 다음 날 영희 씨는 딸 수민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변호사예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수민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정리하고 싶어서. 도착하자 영희 씨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은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죠. 엄마, 이게 무슨, 너희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정성껏 간호해줄 때 엄마가 다 봤어. 밤새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가면서도 내 손 한 번 놓지 않던 너희들을. 딸 수민이와 사위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뭐요? 저희가 더 죄송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가 받기엔 너무 과분해요. 저희가 장모님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무슨 낯짝으로 받겠습니까? 하지만 영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다 내 맘이야. 내가 아플 때 날 지켜준 자식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재산을 저승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챙겨주고 싶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이 소식이 준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희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나와보세요. 문을 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보며 영희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웬일이니? 아플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우리 아들이 찾아왔네. 차라도 한잔 할래? 차는 무슨 얼어 죽을 차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수민이한테만 집을 사주시고 저한텐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도 들어와 앉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죠. 아니, 이제 와서 형평성은 무슨.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라 자주 못 찾아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한테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맞아요. 동생한테만 집 주고 우리는 가족도 아니라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말 한 번 잘했다. 며느라, 너가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출가한 아들이랑 며느리는 남이라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남한테 집을 증여해주니? 영희 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 했니? 내가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아니, 그때는 회사가 바빠서. 바빴다고? 그래, 괌에 놀러 갈 때는 안 바빴나 보지?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수민이는 회사 일까지 재택으로 바꾸면서 날 간호했어? 사위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들리고 그 애들은 맞벌이가 아닌가? 너네가 말하는 형평성을 따지면 더욱더 너네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건 너무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하세요. 쪼잔하게 그딴 걸로 재산을 나누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하다고.
너네는 문자 한 통 보내기도 벅찼잖니? 내가 죽었어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문상 왔을 거야. 아들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자식? 부모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을 때 휴가 내고 해외여행 다녀오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뻔뻔스럽게 자식 타령을 하는 거야. 영희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빴어요. 마음은 가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부모 재산은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이란 건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하는 거야. 너희가 자식 노릇도 안 하면서 자식 권리만 찾으려 하니 가증스럽구나. 이제 더 할 말 없지? 그럼 돌아가. 남의 집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실례야.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이제 정말 남이 되자. 너희가 그렇게 원했잖아.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라며. 영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는 수십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시했죠.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왔지만 영희 씨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계속 연락이 와요. 집 혼자 꿀꺽해서 좋냐고. 수민아, 내 오빠는 이미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갔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뒤늦게 후회한다고 찾아와도 소용없었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으니까요. 내가 만든 벽이 아니야. 너랑 내 아내가 만든 거야. 이제 와서 그 벽을 허물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렇게 영희 씨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부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는 일도 없어졌고, 명절이면 찾아올까 현관만 바라보는 일도 사라졌죠. 대신 수민이 부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저희랑 제주도 가실래요? 제주도? 너네들끼리 가지 그러니? 괜히 너네 틈에 끼는 것 같구나. 장모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도 장모님이랑 여행 한번 가고 싶었어요. 딸과 사위의 제안에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죠. 장모님, 이쪽 경치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제주 특산품이래요. 한편 준호의 집에서는 매일 밤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 탓? 오빠야말로 뭐 했어요? 병원에 한번 찾아가지도 않고. 어이가 없네. 당신이 가지 말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탓하지 마요. 당신도 좋아서 그랬으면서. 매일 밤 이어지는 부부싸움에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죠. 어머님 재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이 처음부터 욕심내지만 않았어도. 뭐?
내가 언제 욕심을? 당신이야말로 친정 부모님만 챙기면서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혼하자고 하고. 감정 싸움이 격해져 한밤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회사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고 소영은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 사이 영희 씨는 수민이 부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딸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희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며 한숨 쉬는 일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췌한 모습의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소영이랑도 헤어졌어요. 이혼하기로 했다고요. 이제 제가 엄마 옆에서 하지만 영희 씨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난 이미 다 잊었어. 준호는 무릎까지 꿇었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들 보기 좋지 않다. 엄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남이야. 그날 저녁 수민이네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올랐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들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와서? 내가 나를 남이라고 했을 땐 언제고? 영희 씨의 차가운 말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파트 증여하신 거 철회해 주시고 저희도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도 이혼할 일 없을 거예요. 영희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니? 끝까지 돈 얘기구나. 너희 둘 다 한결같이. 결국 준호와 소영은 이혼했고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한때는 영희 씨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엄마, 오빠가 법원에서. 수민아, 이제 그만하자. 내 오빠 얘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 씨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딸 수민이네와 함께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어느새 영희 씨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밝은 웃음이 자리 잡았죠.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 하지만 영희 씨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또 하나의 일상일 뿐이었죠.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제발요. 이제 제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니 오히려 더 편안해졌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다고 느꼈죠.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이번에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